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2007년 이후로 엄청난 규모의 반대매매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폭락할 때보다 더 크게 터졌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때보다 이번에 터진 게 반대매매 규모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외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수거래라고 종목별로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보증금만 조금 걸고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먼저 산 뒤에 결제를 나중에 처리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미수거래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게 외상거래라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 화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20%니까 제가 주식 계좌에 증거금이 20만원만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 100만원치를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 대신에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는 나머지 부족한 돈을 다 메꿔서 입금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종목마다 증거금률이 다른 거죠? 네. 아마 LCT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외상으로 주식 사는 걸 보고 미수거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틀 뒤에 갚아야 되는 거면 거의 바로 갚아야 되는 거네요. 이틀 뒤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틀 뒤에 결제일까지도 돈을 다 안 갚으면 증권사에서는 반대매매라는 걸 통해서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산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다 팔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돈 못 갚을 수도 있다고 보고 외상으로 산 주식 증권사가 팔아버리는 거네요. 네. 간혹 한 번씩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이 미수거래로 주식을 잘못 사서 증권사에서 빨리 돈을 입금하라고 그런 전화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실수로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사는 경우가 있죠. 네. 참고로 미수거래는 신용거래하고는 또 다르게 결제일 내에만 입금하면 이자가 따로 붙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그렇게 미수로 산 주식을 결제일 전까지만 다시 다 팔아도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타 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가끔 테마주와 같은 하루 이틀 내에 파는 단기 거래에 이런 미수거래가 자주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신용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증권사에다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앞에서 미수거래하고는 다르게 좀 더 센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증권사별로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자만 내면 30일 단위로 결제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화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 45%의 증거금은 있어야지 돈을 빌려 쓰는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수거래, 신용거래 이 두 가지가 이자가 있고 없고 기간이 좀 다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수라든지 돈을 빌려 쓰는 신용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느 순간 주식 가격이 급락하게 됐을 때 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수라든지 신용으로 산 주식이 급락하게 됐을 땐 증권사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빌려준 돈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최소한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치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100만원치 사는데 제 돈 30만원에다 나머지 70만원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산 주식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100만원짜리 주식이 70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팔아치우는 경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반대매매가 최근에 14년 만에 최대치로 터졌다 이거네요. 그렇죠. 최근 들어 우리 증시에서 이런 반대매매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증시가 급락한 지난 한 주에만 1,400억 가까이 반대매매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작년 코로나 터질 때 3월 대폭락장보다 이번에 반대매매 규모가 더 컸던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신용 규모가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반대매매 규모 역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최근 들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이 많았고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뒤에 또 그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주식 하락 때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쓴 신용융자 잔고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돈 빌려서 투자한 규모라 이 말이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끝도 없이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현재 신용융자 미수가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의 증시 흐름에 따라서는 반대매매 현상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주와 같은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됐을 땐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못 갚게 돼서 투자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쌓이게 될수록 향후의 증시 흐름은 변동성이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반대 매매의 규모가 커지게 될수록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 역시도 같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상으로 돈 빌려서 투자 안 하고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는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미수라든지 신용거래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신용을 많이 낀 종목을 사게 되면 반대매매의 여파를 맞을 위험이 있는데요. 물론 내가 직접 신용거래를 쓴 것보다는 손실 피해는 적겠죠. 그렇다고 피해 여파 자체를 완전히 피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사람들이 미수나 신용으로 많이 산 그런 종목이라면 떨어질 때 반대 매매가 많이 터지면서 더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용잔고가 많이 쌓인 시장일수록 반드시 확인해야 될 기술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로 종목별 신용잔고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대략 한 5% 정도가 넘으면 이 회사에 대한 신용 투자가 조금 많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에서 8%가 더 넘으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종목별 신용잔고율이 10%가 더 넘는 종목이 있으면 그 회사는 위험 수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쌓인 신용잔고가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주가도 같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신용잔고가 높게 쌓인 종목이 보이면 이왕이면 그런 종목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안 볼 피해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종목 신용 잔고율을 한 번씩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하락이 일어날 때 자기 종목이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반대매매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시장에서 대규모의 반대매매가 터지면 우리가 주가 하락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종목별 신용잔고율이라는 걸 확인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서 주식 사는 게 아니더라도 돈 빌려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나랑 같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락이 일어났을 때 그 하락의 폭이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신용투자가 늘어난 만큼 변동성은 더 커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